안녕하세요. 태미입니다. 오늘 할 사건 사고 이야기는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2015년 8월 2일 밤 911로 한 남성에게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여보세요? 딸과 사위가 싸움이 있었는데 그걸 말리려다가 제가 개입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다쳤다는 건가요? 제가 싸움을 말리려다가 사위의 머리를 때렸어요. 사위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구급차와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을 둘러봤는데 현장은 생각보다 처참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2층에 위치해 있는 안방이었는데요. 이 집의 안방을 들여다보니 카펫으로 되어 있는 바닥이며 벽이며 온통 혈흔투성이었어요. 피해자는 제이슨 콜벳, 사건 현장에 같이 있던 몰리 콜벳의 남편이었습니다. 아까 911로 신고 전화를 한 게 바로 이 몰리의 친아버지였고요. 몰리는 몸을 몹시 떨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화장실에서 누워 있었고 특히 머리에 심한 상처들이 있었어요. 결국 제이슨은 숨을 거두었고 경찰은 몰리와 몰리의 아버지를 경찰서로 데려와 신문을 시작합니다. 몰리와 아버지는 각각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았었는데요. 처음에 경찰들은 이 사건을 그저 가정폭력 사건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경찰은 몰리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몰리의 말에 따르면 남편과 싸움이 있었어요. 딸이 악몽을 꿔서 남편을 깨웠더니 제게 화를 냈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틈이 생겼을 때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고 밑에 층에 있던 아버지가 올라왔어요. 같은 시간 몰리의 아빠의 진술을 들어볼게요. 자, 몰리의 아빠의 말에 따르면은 위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제이슨이 딸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그는 저를 발견한 후 딸을 방패 삼은 채 화장실로 끌고 가려 했어요. 제이슨은 딸을 죽여버리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쳤습니다. 그랬는데 제이슨이 방망이를 저에게서 뺏었고 저를 공격하려 했어요. 그때 몰리가 벽돌로 머리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야구방망이는 몰리의 아빠가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가져온 물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몰리가 무기로 사용한 벽돌은 그날 아이들과 벽돌에 페인트 칠을 하기로 할 예정이었는데 비가 와서 방에 잠깐 갖다 놨다고 해요. 몰리와 아빠는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죽은 남편에게는 무자비한 공격이 가해졌는데 몰리와 아빠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신문이 계속될수록 훨씬 더 큰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숨을 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편을 공격했다고 했는데 왜 이 둘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던 걸까요? 정말 정당방위가 맞을까요? 자, 그럼 이제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경찰에 따르면 이 신문 중에 몰리는 제이슨의 친가 쪽이 아이들을 데려갈까봐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제이슨과 몰리는 법적으로 부부예요. 이들 부부는 10살짜리의 아들과 8살짜리의 딸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제이슨이 몰리와 재혼하기 전에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법적으로 부부는 맞지만 몰리는 이 아이들을 법적으로 입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아이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친권이 생기지 않고 법적으로 입양을 하고 그걸 법원에서 통과가 돼야 친권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입양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몰리에게는 친권이 없었고 몰리는 이것에 대해 신문 내내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죽음에 대해 친가 쪽에 알리기까지 싫다고 말했다고 해요. 아이들을 뺏길까봐?
제이슨의 유언장에 따르면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친누나로 지정을 해놨다고 해요. 제이슨의 사고에 대해 연락을 받은 제이슨의 누나는 바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나는 몰리와 아버지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제이슨은 누구보다도 온화한 사람이었고 절대 누구를 해치려고 할 사람이 아니다. 절대 정당방위가 아니다 하면서 주장을 해요. 제이슨 콜벳은 1976년 2월 12일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제이슨은 27살에 첫 번째 아내인 매그와 결혼을 합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고 둘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매그는 평생 동안 천식을 알아왔었는데요. 이 둘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도 잠시, 이 딸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매그는 천식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날 매그의 여동생도 함께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목격한 바로는 언니가 천식 발작이 일어났고 이 부엌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흡입기를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제이슨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온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구급차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제이슨의 전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일을 하며 이 아이들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몇 년 후 제이슨은 오페어를 고용하기로 합니다. 이 오페어는 일정 시간 아이들을 돌봐주고 숙식과 급여를 받으며 같이 사는 유모 같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제이슨은 오페어 광고를 냈는데 이때 몰리가 제이슨의 오페어로 고용되면서 둘의 만남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리고 둘 사이엔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아일랜드에서 둘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생겼다고 해요. 제이슨은 몰리와의 관계를 천천히 진전시키고 싶어 했고 이 어린 나이에 이미 엄마를 한 번 잃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 몰리와 잘 안 된다면 아이들은 또다시 엄마를 잃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몰리는 계속해서 제이슨에게 결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결국은 나중에 몰리가 미국으로 이사가서 결혼을 하던가 헤어지던가 최후 통첩 같은 걸 줬다고 합니다. 이 몰리를 잃기 싫었던 제이슨은 생각 끝에 몰리와 결혼을 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 둘은 아이들과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 새로운 삶은 꿈만 같았겠죠? 이들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집도 사고 결혼식도 올리게 돼요. 이 결혼식 날에 아일랜드에 있는 제이슨의 가족들과 미국에 살고 있는 몰리의 친구들도 하객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제이슨의 측근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날 결혼식 날부터 이미 몰리가 이상해졌다고 해요. 제이슨의 누나는 몰리를 통제적이고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날 제이슨의 친구 중 한 명은 제이슨이 결혼식 날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보였대요. 그래서 친구가 제이슨에게 야, 그냥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 어때? 너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하지만 제이슨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미 약속을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이슨의 누나는 이날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해요. 이 몰리의 들러리로 서기로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와 잠시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몰리가 아일랜드에까지 가서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매그의 아이들의 데모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새엄마도 될 거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누나는 무슨 소리냐고. 몰리는 오페어였는데? 들러리 친구는 당황하면서 몰리한테서 그렇게 들었다면서 주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몰리와 매그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이 몰리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지어낸 거였어요. 이 사실을 결혼식 후에 제이슨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몰리와의 이 결혼 생활에서 신뢰가 생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몰리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몰리와 아버지의 신문이 끝나고 둘은 일단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체포된 상태가 아니에요. 신문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몰리의 주변인들을 만납니다. 몰리는 1983년 9월 28일에 태어났고 미국 테네시주에서 자랐어요. 24살쯤에 몰리가 오페어가 되기 위해 아일랜드로 떠나기 전에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에 따르면 몰리는 불안증과 우울증이 아주 심한 여자였다고 해요. 그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몰리는 자기가 만나본 여자 중에 가장 우울했던 여자였다고. 몰리는 실제로 양극성 장애를 판정받은 적이 있어요. 이 양극성 장애는 이 조울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라고 해요. 이 몰리는 남동생이 2명 있어요. 한 번은 대학생 때는 있지도 않은 여동생이 암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고, 결혼 후에는 북클럽 같은 모임에서 제이슨의 아이들이 본인이 낳은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몰리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해요. 경찰은 몰리의 진술들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경찰은 혼돈에 빠졌어요. 이 사건의 수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수사를 하면서 밝혀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몰리의 아버지는 전직 FBI 출신이었고 특히나 신문 기술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9.11 통화도 조사했었는데 이 통화 당시 제이슨이 의식이 없으니까 CPR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 몰리의 아빠가 CPR을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CPR을 하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따르면은 제이슨의 시신이 마치 죽은 지 시간이 좀 지난 것처럼 차가웠대요. 신고를 받자마자 출동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CPR을 하는 척만 한 건가? 그리고 만약 제이슨을 죽이고 이미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신고를 한 거라면 이미 몰리와 아빠가 스토리를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경찰은 부검 결과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부검 결과를 받은 경찰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제이슨은 머리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머리 뒷부분에 상처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제이슨의 아이들도 사건 현장에 있었잖아요. 이 아이들은 사건이 일어날 때 자고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아이들은 잠시 보호소에 맡겨졌고 아이들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인터뷰해요. 먼저 아들에게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물어보니 몰리가 신문 때 진술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요. 여동생이 악몽을 꿨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아빠를 깨웠는데 아빠가 소리를 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올라왔고 아빠가 방망이를 뺏어서 할아버지를 때리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빠의 머리를 쳤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죠. 여동생이 악몽을 꾼 건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그랬어요. 이 아들은 자기가 직접 본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엄마가 아들에게 말한 말을 그냥 전한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봤었는데 이 아이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은 이 아빠가 화를 자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경찰은 이 진술들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쓸 단어들이 아니니까요.
이때 아이들은 10살과 8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때렸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엄마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했어요. 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진술에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몰리가 아이들에게 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제이슨이 죽고 약 2주 정도가 지나요. 몰리는 바로 양육권 소송을 걸어요. 제이슨의 유언장에 아이들의 친권은 제이슨의 누나로 정해놨었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 몰리에게 입양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법원은 제이슨의 누나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이슨의 누나와 함께 아일랜드로 돌아가게 돼요. 같은 시간 몰리와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용의자였고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갔어요. 이 몰리는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SNS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고 해요. 너 보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하면서. 하지만 누나 쪽은 연락을 차단하려고 했죠. 왜냐면 애들 아빠를 죽인 여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몰리와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용의자였고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가요. 계속. 이 수사를 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경찰이 계속 이렇게 수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뭔가 나오니까 여기서 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이 몰리의 아버지를 신문을 할 때 그는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날 밤 제이슨은 술에 아주 만취가 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 혈중 농도 테스트에 따르면은 제이슨은 그날 전혀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요. 이 아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밝혀진 건 제이슨의 체내에서 몰리가 썼었던 수면제 약물 성분도 함께 검출이 됐어요. 자, 이거는 제이슨이 스스로 복용한 건지 누가 몰래 먹인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진술을 다시 보면 제이슨이 몰리를 앞에 방패처럼 삼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때 아빠가 제이슨의 머리를 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검 결과에서는 제이슨의 이 상처들은 머리 뒤쪽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상식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의 뒤쪽을 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진술은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았어요. 머리 뒤통수를 칠 수 있으려면요, 이 뒤에서 휘두르거나 상대방이 이 뒤돌아 있을 때, 그때 쳐야 되는 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서로 이 사건 현장의 이 혈흔의 흔적을 보면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이 안방뿐만 아니라 혈흔은 이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벽에는 무기 같은 걸 휘두른 자국들도 여러 곳에 있었어요. 이 혈흔 분석팀에 의하면 이 대부분의 흔적이 이 벽의 낮은 부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 뜻은 뭐냐면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공격이 계속된 정황이라고 해요. 이는 몰리와 아버지의 초기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그러니까 제이슨이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공격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였어요. 이 또 다른 밝혀진 건 안방 문 뒤에서도 혈흔이 발견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요. 이 몰리의 아버지가 위층에 올라오기 전에 방문이 닫힌 상태에서 이미 공격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몰리가 이미 뭔가를 시작했고 아버지는 이 일에 그냥 끌려들게 된 걸까요? 만에 하나 이게 정당방위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은 멈추기 정상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과 검사 결과 후 검찰은 이 사건을 악의적인 살인으로 보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몰리의 아버지는 2급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사건의 재판은 사건 2년 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열리기 전이죠.
이 재판이 열리기 전 한 9개월쯤에 이 아일랜드에 돌아가 있는 아이들이 경찰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검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 처음엔 아이들도 몰리를 그리워했다고 해요. 그래도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몰리가 기소되고 이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아이들도 차차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뭐가 진실인지. 그때 몰리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적이었다고 말하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을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며 고모가 저희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이 아빠와 친엄마를 잃고 몰리까지 잃기 싫었던 아이들은 몰리가 시키는 대로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 몰리까지 잃으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혼돈스럽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 진술 철회로 인해 이 아이들이 했던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여지지 않기로 해요. 재판을 준비하면서 검찰은 몰리가 왜 제이슨을 죽였는지 동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이슨 친가 쪽에 의하면 몰리와 제이슨이 미국으로 이사를 간 후에 둘 사이에 변화가 급격히 생겼다고 해요. 제이슨은 자주 아일랜드에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는 행복해하지 않았고 몰리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제이슨과 친구들의 문자 내용을 보면 제이슨이 말하길 뭐 좋은 날도 있고 떠나가 버리고 싶은 날도 있다면서 그리고 몰리는 여전히 미쳤어 라면서 아이들과 아일랜드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리고 몰리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냥 싸움으로 끝나버린다고. 사건 일주일 전에 제이슨과 몰리는 함께 친구의 파티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날 친구의 말에 따르면 파티에서 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제이슨의 체중에 대해서 농담을 하고 제이슨을 막 하대하고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이날 화가 나서 먼저 떠났대요. 또 다른 밝혀진 점은 제이슨이 살아있을 때 몰리가 아이들의 입양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몰리는 몰래 이혼 변호사를 만났고 양육권에 대해서 상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상담 받으면서 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을 법적으로 입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을 가져올 수 없다면서. 그래서 몰리가 이 이혼 변호사한테 남편이 나한테 폭력을 휘두른다. 항상 싸우고 나를 때리는 적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혼 변호사는 몰리에게 이제부터 집에 노공기를 설치하라고 해요.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게. 이 이후에 몰리는 집안 곳곳에 노공기를 설치해 놨다고 해요. 이 노공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이슨은 사망 전에 그래도 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걸로 보였어요. 이 몰리가 입양을 너무 원하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걱정이 되는 게 있었죠. 결혼식 날 몰리가 전부인 매그에 대해 거짓말한 것도 있고 만약 입양을 하고 둘이 만약에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아이들의 양육권은 엄마인 몰리에게 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죠. 제이슨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혼인 아이들이니까요. 경찰이 수사한 바로는 사건 전 두 사람은 이미 끝이 나 있었고 제이슨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몰리도 알았을 테고 그녀는 시간이 촉박했을 겁니다. 아이들을 입양을 할 수 없어서 몰리는 화가 났을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제이슨은 $60만 생명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어요.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사건 2년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려요. 배심원들은 이 둘을 2급 살인으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져요. 그리고 20년에서 25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이 결과를 들은 제이슨의 친가족과 아이들은 너무 기뻤어요. 배심원들이 유죄로 인정해줬다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나마 한숨 놓고 지낼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이 뒤에도 또 뭐가 있어요.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몰리가 항소를 해요. 이 몰리 쪽 변호사는 1차 재판 때 중요한 증거가 누락됐고 배심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이 배심원단들이 이 중요한 증거를 보지도 못한 채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항소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몰리 쪽 변호사가 주장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 몰리 쪽 변호사가 주장하는 증거는 바로 1차 재판에서 제외가 된 아이들의 진술이었어요. 아이들이 진술을 했다가 철회했잖아요. 그 증거가 제외됐으면 안 됐다고 주장을 한 거였어요. 이 아이들이 아빠가 폭력적이었다고 하는 그 진술 기억하시죠? 나중에 엄마가 시켰다고 아이들이 철회한. 이 변호사는 1차 재판이 아이들의 진술이 배제된 채 결정이 됐다면서 불공평한 판결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무효화가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제이슨이었다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까지 항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도 몰리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재심 재판이 승인돼요. 재심에서는 이 아이들이 철회했던 진술이 포함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증거들도 필요했죠. 몰리 변호사가 내놓을 새로운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 몰리가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한 적이 있잖아요. 이 녹음된 음성은 1차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여기서 제이슨과 몰리가 말다툼을 하는 음성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녹음된 말다툼의 내용들은요. 흔히 가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대략 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에 대해서 제이슨이 화를 내거나 제이슨이 한 말을 무시하고 다른 말을 하는 몰리에게 제이슨이 왜 내 말을 무시하냐 그런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몰리와 아이들이 먼저 밥을 먹어서 제이슨이 화를 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변호사는 이걸 가정폭력 증거로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의 주장은 이 녹음을 할 때 이걸 아는 사람은 몰리밖에 없었고 얼마든지 본인에게 유리하게 대화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말다툼들은 흔히 가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실제로 제이슨이 몰리를 때리는 게 녹음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부부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말다툼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몰리는 이때 이혼과 함께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송을 준비하던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얼마든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녹음을 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검찰이 조사한 바로는 한 번은 제이슨의 아들이 차에서 녹음기를 발견을 했었는데 이걸 제이슨한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때 제이슨이 아들에게 아일랜드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죠. 사건 당일 몰리의 부모님이 집에 방문해 있었는데 부모님은 4시간 거리에 살고 있거든요.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하필 그날 아침 그냥 우연히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사한 바로는 그들은 그날 지인과의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날 몰리가 뭔가 계획을 세웠고 부모님을 초대해놓고 제이슨에게 싸움을 유도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부모님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만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커졌고 제이슨을 죽이게 된 걸지도요. 몰리의 아버지가 신문 때 제이슨이 전 부인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이 전부인 매그의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매그 쪽 가족이 실제로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이 매그의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대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몰리의 아버지를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고 만남 때 죽은 매그의 얘기를 한 적도 없대요. 언급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제이슨이 딸을 죽였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 몰리의 변호사가 준비한 또 다른 증거는 이 제이슨의 전부인의 죽음에 대해 알아봤다고 해요. 이 전부인의 죽음은 천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부검 결과서를 검토한 결과 의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녀의 사망이 질식사일 수도 있다며 그리고 초기 부검이 완료되지 않았다고요. 이 사건 날 제이슨이 몰리의 목을 졸랐다고 했잖아요. 이 변호사는 분명히 전부인의 부검 결과서를 재판에서 알리고 연관시킬 게 분명했어요. 재심 전에 검찰 쪽도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나서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 제이슨과 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 후 몰리는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한 번은 아이 방에 친엄마의 액자 사진이 있었는데 몰리가 그걸 몰래 숨기고 치워버렸고 한 번은 제이슨이 출장을 떠나려고 할 때 아이들이 아빠한테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라고 인사했는데 몰리가 아들을 방에까지 이렇게 쫓아와서는 방을 다 뒤집어 엎었다고 해요. 다른 날은 딸이 몰리와 차에 함께 있었는데 아빠와 공놀이 하고 싶다고 애가 그랬는데 몰리가 딸한테 날 안 사랑하는 거니? 너는 내가 신경 쓰이지도 않는구나. 나랑 있기 싫어? 왜 아빠랑 놀라 그래? 라고 했다고 해요. 이 딸은 어린 나이에 막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대요. 사건 날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하면 몰리가 계속해서 본인의 목을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그만하라고까지 했답니다. 자, 2022년에 재심이 잡히게 됩니다. 검찰도 그 상대 변호사 쪽이 가져온 전부인의 부검 결과서를 검토해 보게 돼요.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은 결과 질식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이 전문가들이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이슨이나 누군가가 타살을 해서 죽은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추측이니까요. 충분히 천식 합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몰리 쪽 변호사는 재심 재판 때 제이슨이 전부인을 죽였을 거라고 내세울 게 분명했어요. 만약에 배심원들이 그걸 듣는다면 그것만 듣고 무죄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새로운 진술만으로 재판을 이길 수도 있겠지만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어요. 이미 항소해서 2번을 졌잖아요. 검찰은 몰리와 아버지와 유죄 인정 합의를 하기로 합니다. 영어로 플리 벌게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검찰과 어떤 조건을 합의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발적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굳이 하지 않고 감형을 해주는 합의인 겁니다. 아마 왜 검찰은 끝까지 가지 않고 플리버겐을 한 걸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검찰은 몰리와 아버지에게 무죄가 판결이 된다면 제이슨이 가해자로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검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이슨을 가해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겨주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 몰리와 아버지는 이미 감옥에서 복역한 시간을 생각해서 최소 51개월의 새로운 징역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2024년에 이들은 석방이 돼요. 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죄 인정을 하기 싫었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싸우고 싶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재판에서 지게 되면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이 유죄 인정 합의를 하고 법원에서 새로운 징역형을 내릴 때 이 판사조차도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이 사건이 정말 복잡하고 계속 뭐가 나오니까 진짜 뭐가 진실인지 속 시원하게 알 수는 없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